1,400원.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 아직 남아있습니까? 외환위기, 금융위기, 국가적 비상상황의 상징이었던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숫자를 보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하고 장을 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숫자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삶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불편한 현실을 숫자와 구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높아도 수출 기업들은 잘 되잖아.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하지?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환율 1,400원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수출 기업의 원화 기준 매출은 늘어나고 달러 자산을 가진 이들의 자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극히 제한된 일부에게만 돌아갑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율 1,400원은 월급이 깎이지 않았는데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장바구니 가격은 뛰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받는 화폐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환율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앞으로 이어질 구조이고 추세이며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수출 기업의 실적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왜 증시는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회복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부동산과 자산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국면에서는 선택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고점에 갇혀버린 것일까요?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서일까요? 2025년을 지나 2026년에 들어선 외환시장의 지표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냉혹하고 구조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화의 기초 체력 자체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25년 한국 코스피가 75%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화 가치만은 그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홀로 약세를 면치 못했는지 그 역설적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의 경제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매우 준수한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약진이 눈부셨습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약 7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S&P 500의 상승세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활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의문에 직면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좋고 외국인 투자자가 몰리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며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외환시장은 이 공식을 완전히 거슬렀습니다. 증시는 뜨거웠지만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코착화되는 기이한 비동조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는 원화 고유의 위험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중 발생했던 대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주식은 매력적이지만 원화라는 화폐 자체는 들고 있기 불안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사면서도 동시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해지 전략을 강력하게 구사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번 돈이 환율 상승으로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의 높은 증시 성장률은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외환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간 환율 변동성 9.1%라는 숫자는 바로 이 뜨거운 증시와 불안한 외환 사이의 충돌이 낳은 상처였습니다. 외환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급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굴리는 돈이 막대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전략은 명확합니다. 국내 시장은 너무 좁고 수익률이 낮으니 해외 자산 비중을 대폭 늘리자. 이 전략은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면 반드시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기 시작하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환율이 높아 물가가 걱정인데 국민연금까지 시장에서 달러를 쓸어가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바로 외환 스와프입니다. 외환 시장에 가지 말고 한국은행이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빌려줄 테니 그걸로 해외 투자를 하라는 계약입니다. 겉보기엔 환율을 방어하는 영리한 전략 같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의 실탄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국자들은 환율 상승의 원인을 해외 투자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정작 시스템 뒤에서는 거대 기금을 이용해 환율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내내 이 스와프 한도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회계상의 착시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이 빌려준 달러는 결국 빚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젠가 이 달러를 시장에서 사서 한국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달러 수요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는 1,400원이라는 고환율을 지탱하는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 달러가 들어와도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고래가 이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구조.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달러 가뭄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국내 증시의 75%라는 경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국내 주식 탈출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결제액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개인의 투자 행태가 환율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질책하듯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증시의 일시적 폭등보다 원화 가치의 장기적 몰락에 더 큰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75%의 수익을 원화로 쥐고 있는 것보다 안정적인 달러 자산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음을 당국은 간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국내 주식 수익률도 좋은데 왜 위험하게 환율까지 높은 미국 주식을 사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의 답변은 냉정합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은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 있지만 달러 가치의 상승은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자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는 이제 결제용 화폐일 뿐 저장용 화폐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거주자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원화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구조적으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들이 달러를 모으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행위는 환율이 조금만 떨어지려 하면 즉각적인 매수세로 전환되어 환율 하락을 방어합니다. 결국 2025년의 증시 호황조차 이 거대한 달러 선호라는 댐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습니다. 1달러를 팔아 1,200원 벌던 것을 1,400원 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입 물가입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곡물 자급률도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태우는 거의 모든 것이 달러로 수입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원가는 즉각적으로 상승합니다. 2025년 기업들은 증시 호황 덕분에 확보한 자금으로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환율이 1년, 2년 고착화된다면 어떨까요? 2026년 우리가 마트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바로 1,400원 환율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빵값, 기름값, 전기요금이 오르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할 결정적인 시점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원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여 환율이 폭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환율 정책은 수출 대기업의 장부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5천만 서민의 실질 구매력을 희생시키는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는 이 상황. 그것이 바로 고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우리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간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고환율은 고물가를 부르고 고물가는 고금리를 강요합니다. 증시는 화랑일지 몰라도 그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으로 상쇄되는 분절된 경제가 2026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여러 리포트들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며 2026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워낙 고유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1,100원이나 1,200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수의 리포트가 제시하는 2026년 환율 전망치를 보면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초반이 새로운 박스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400원은 이제 위기의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도입니다. 2026년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타겟이 된다면 수출 증가는 오히려 원화 압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입니다. 2025년에 증시 상승이 단순히 유동성의 힘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기업들의 가치가 변한 것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서 원화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원화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환율은 진정한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2026년을 살아가는 경제 주체라면 이제 원화 올인 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자산의 글로벌 분산은 이제 필수입니다. 2025년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기관들이 한국보다는 미국과 달러를 선호했습니다. 내 월급과 내 집이 원화 자산이라면 나머지 금융 자산은 반드시 달러나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매일 요동치는 생물입니다. 기업은 환해지 전략을 더 정교화하고 있고 개인도 환율이 낮아질 때마다 조금씩 달러를 모으는 분할 매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뉴스 제목에 휘둘리지 말고 왜 환율이 움직이는지 그 배후의 수급을 주도하는 국민연금, 외국인 해지 물량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은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입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저환율 저물가 고성장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똑같습니다. 2025년의 증시 호황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과제도 함께 남겼습니다. 변동성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생존법이 있고 우리는 늘 그래왔듯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이 2026년이라는 거친 경제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대부 돈봉이었습니다.